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관상가 도철은 여인의 얼굴만 봐도 그녀가 언제 첫 경험을 할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처녀는 이번 달 안에 남자를 만날 상이고 저 처녀는 3일 후 떡집 총각 거시기 맛보고 정신 못 차릴 상이오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강물에 떠내려가는 처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저 관상은 공주의 관상? 술에 취한 도철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구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보니 이보시오. 혹시 궁에서 나온 분이시오? 강에 빠진 처녀의 관상을 보고 물에 뛰어든 관상가. 도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한양 뒷골목에 도철이라는 관상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관상 보는 솜씨는 일품이었지만 돈 관리는 정말 엉망이었지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도철을 찾아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철아, 우리 딸내미 언제 시집 가는지 좀 봐줘. 도철이 안하게 딸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지요. 아따, 이 처녀는 3일 후에 떡집 총각이랑 눈이 맞을 상이구만. 그런데 도철이 딸의 코를 자세히 보며 희죽거렸습니다. 처녀는 코끝을 보면 첫 경험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처녀는 혼례 전에 이미 맛보기를 한 상이로구나. 뭐라고? 우리 딸이? 어허, 걱정 말게. 떡집 총각은 우둔해서 꿈에도 모를 거요. 그리고 그 총각 거시기가 찹쌀떡처럼 쫀득해서 딸이 좋아할 거야. 안하기 부채로 도철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이 망할 놈! 점잖게 관상이나 볼 것이지! 아무튼 능글 맞은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가자 도철은 어김없이 기생집 취설로로 향했습니다. 기생 춘향이가 반겨주었지요. 오, 우리 도철 나리. 오늘도 관상 좀 봐주시겠어? 춘향이가 앞가슴을 살짝 내밀며 웃었습니다. 춘향아, 오늘 손님들은 어땠나? 글쎄, 다들 거시기만 크다고 자랑하던데 영 시원찮더라고. 도철이 춘향이의 가슴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지요. 춘향이 내 가슴을 보니 오늘 밤 손님이 셋은 더 올 상이구나. 정말? 그럼 돈 많이 벌겠네. 오늘은 꽃단장하고 아래 위로 향도 좀 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겠네. 그려, 오늘은 단디하고 뽕을 뽑아야 한다. 그러니 공짜 술 좀 내오거라. 그렇게 술에 만취한 도철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냇가 다리를 건너다가 소변이 급해서 난간에 대고 보리를 보았지요. 어허, 이놈의 거시기가 오늘 부지런했구나. 요즘 가뭄이 심한데 강물 좀 불려놓을까나. 쉬익쉬익 오줌을 누는데 갑자기 강물에서 뭔가 떠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것은 사람이냐 아니면 큰 무불이냐. 도철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한 처녀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도철은 술이 확 깼지요. 어허, 저 관상은. 달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녀의 관상을 자세히 살펴본 도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매, 저 코는 황후의 코로구나. 높고 곧아서 나라를 다스릴 상이야. 그녀의 눈썹은 버드립처럼 고왔고 귀는 두툼하고 길어서 복록을 상징했지요. 아따, 저 귀는 천하의 복을 가져올 상이고 저 이마는 왕씨의 기운이 가득해. 도철이 더 자세히 보니 그녀의 관상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통 관상이 아니야. 내 평생 이런 대박 관상은 처음 본다고. 그러자 도철은 바로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추워도 저 관상만은 살려야 한다. 내 관상이 틀릴 리 없어. 저고리를 벗고 바지를 벗으며 중얼거렸지요. 어허, 이놈의 거시기가 추위에 거북이 대가리 마냥 쪼그라드는구나. 첨벙, 도철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아, 젠장, 내가 물질을 못하는 걸 깜빡했네. 도철이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시오. 사람 살려. 하지만 그 순간 처녀가 더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각오를 다졌지요. 안 돼. 저 관상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물귀신이 되더라도 구해야 해. 저 처녀는 분명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도철이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간신히 그녀를 붙잡고는 강가로 향했지요. 아따, 이 처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야. 가슴도 큰데 물을 잔뜩 먹어서 더 무겁구나. 끙끙거리며 강가에 도착한 도철이 처녀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지요. 도철아, 그 처녀는 누구냐? 아, 강에 빠진 걸 구했습니다. 아이고, 도철이가 미인을 구했어. 미인을. 얼굴이 달덩이 같구만. 이놈아, 그런데 혹시 기생집에서 데려온 건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도철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정말 강에서 구한 거라니까. 그래도 조심해라. 모르는 여자 함부로 집에 데려오면 탈 날 수도 있어. 도철의 누추한 오두막에 도착해서는 처녀를 자신의 이불에 눕혔습니다. 자, 이제 좀 깨어나 보시오. 당신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 죽겠소이다. 도철이 처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지요. 내 관상 실력으로 보건대 이 처녀는 분명 범상치 않은 신분일 거야. 음. 그런데 처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철은 가슴이 두근거려 말을 더듬었지요. 어허, 드디어 깨어나셨구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오? 처녀는 낯선 오두막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관상가 도철이고 당신을 강에서 구했소이다. 실례지만 낭자 이름은 무엇이오? 내 이름은 월아라고 하겠소. 도철이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지요. 월화, 아이고매. 그 이름도 귀한 상을 가진 분다운 이름이구려. 그러자 도철이 갑자기 월아의 손바닥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으로 보나 송금으로 보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오. 월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상?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으시오? 거시기 같은 소리 말고 현실적인 얘기나 하시오. 그런 것보다 그때 월아가 자신의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이 옷이 왜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요? 그게 강에 빠져서 떠내려가길래. 강에 빠졌다고요? 내가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떠내려가고 있길래 건져냈소. 건져냈다니 나를 물고기 취급하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따, 사람 목숨 살려놨더니 왜 따지는 거요? 구해줬다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보신 건 없어요? 보다니 뭘 봤다는 거요? 거시기, 그런 거 말이에요. 허참, 난 관상만 봤을 뿐이라니까. 이 처녀가 참. 그때 밖에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창문으로 대답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 돌봐준 것뿐이라니까. 월아가 도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요? 아, 아무것도 아니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은데. 내 옷밖에 없는데 좀 클 텐데. 어쩔 수 없구려. 그럼 등을 돌리고 계시오. 도철이 황급히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속치마도 젖었을 텐데. 내가 입던 잠방이라도 하나 있겠소? 뭐라고요? 당신이 입던 걸 나보고 입으라고요? 아니, 그게 다른 속옷이 없어서. 아이고, 이 변태 같은 사람. 남자가 입던 걸 처녀한테 입으라니. 그럼 어쩌란 말이요. 젖은 채로 있다가 열병이 나는 것보다 낫지 않소?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요. 차라리 안 입고 말지. 안 입고? 그럼, 어허, 그것도 이상하고. 아이 참, 이 양반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일단 알았으니까 얼른 옷이나 주시오. 변태 관상가. 뒷간 들어갈 때 옷구름 미리 푸는 놈처럼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잠시 뒤 월아가 뒤돌아섰습니다. 부시럭부시럭 옷 벗는 소리가 나자 도철의 거시기가 거북이 대가리 마냥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어허, 오늘따라 이놈이 왜 이리 말을 안 듣나. 관상만 봐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직 다 안 입으셨소? 이제 봐도 돼요. 근데 이 옷구름은 어떻게 매는 것이요? 도철이 돌아서서 월아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큰 옷을 입은 월아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이고매, 이 처녀가 뭘 입어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내 관상이 정말 맞았구만. 도철이 감탄하고 있을 때 월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그런데 배가 고파 죽겠소. 먹을 것이 있소? 도철이 머리를 긁적이며 당황했지요. 그게, 먹을 것이 이게 다요. 상에는 시래기 된장국과 보리밥, 그리고 짠지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 뭐? 이게 다라고? 거지도 이것보단 낫겠구만. 방금 뭐라 하셨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고, 옷도 주고, 밥까지 차려줄까? 뭐라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먹소. 그럼 돈을 더 벌면 되지 않소? 어허, 그럼 소적께서 뭘 도와주시겠소? 공짜밥 그저 먹을 생각이랑 말고 내일부터 관상 보는 것이나 도와주던가. 내가 왜 그런 것이 같은 일을 도와줘야 하오? 아이고, 그럼 어쩌라고? 공짜로 먹고 자려면 뭔가는 해야지. 그때 월화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이 여자가 방금 뭐라고 했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목숨 걸고 살려냈더니 더러운 놈이라고라? 알았어. 내가 실수했소. 그럼 내가 해보겠소. 내가 도와줄 테니 당분간만 신세 좀 지겠소.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월화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것을 본 도철이 깜짝 놀랐지요. 이 글씨체는 궁중에서나 배울 수 있는 서체인데 소저가 어디서 이런 글씨를 배우셨소? 그냥 어릴 때 서당에서 배운 것뿐이오. 서당에서 이런 글씨를? 아니, 이건 왕실 서체라고. 혹시 소저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의심스러워하는 도철을 보며 월화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지요. 방이 하나뿐이어서 함께 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마루에서 자겠소. 아니요.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이 방에서 주무시오. 그럼 안 되지요. 처녀가 냉기 올라오는 마루에서 자면 거기가 큰일 난다니까. 이보시오. 도대체 그 머리통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자꾸 이상한 상상만 하는 것이오. 그렇게 둘 다 양보하다가 결국 방 가운데 병풍을 치고 나눠서 자기로 했습니다. 자,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월화가 이불로 선을 만들며 말했지요. 알았소. 근데 혹시 밤에 추우시면 내 품에 안겨도 좋소. 뭐라고? 이 변태 관상가. 처녀 손목 잡았다고 벌써 허리춤이 뜨거워지면 안 되지. 월화가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이고 매, 오해요. 정말 추울까봐 물어봤다니까. 오해고 뭐고. 붓짐 풀기 전에 주인 집 허락부터 받는 게 순서라고.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 처녀가 은근히 야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그렇게 어색한 하룻밤이 지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 도철이 잠에서 깨어보니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지요. 어허, 이 냄새는 뭐야? 부엌으로 가보니 월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에는 근사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이게 뭐시여? 이런 음식은 대갓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소저가 언제 이런 솜씨를. 월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배운 것뿐이오. 어머니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다고? 아따, 보통 어머니가 아니시겠구만. 도철이 한술 떠먹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아따, 이 맛이 어떻게 이럴 수가. 궁중수라상 맛이 따로 없네. 월화가 당황하며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과찬을 그보다 어제 약속한 관상 가르치기는 언제 하실 거요? 아, 맞다. 어서 와보시오. 도철이 월화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관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남자 관상부터 가르쳐 드리겠소. 남자의 관상을 볼 때는 코를 봐야 하오. 그럼 여자는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지요. 여자는 가슴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소. 뭐라고요? 가슴을? 아, 그게 가슴의 크기로 자식 복을 보고 또 모양으로 남편 복을 보는 거라오. 월화가 장난스럽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지요. 그럼 제 가슴은 어떤가요? 언제 신랑감을 만날까요? 그때 도철의 거시기가 장승엽 솥대처럼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어허, 이 아랫놈이 또. 소저는 아마 곧 좋은 분을 만나실 상이오. 고지라니 얼마나 곧 말이에요? 글쎄, 아마 이번 달 안에. 그때 마을 남정네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지요. 저게 뭐여? 저기 봐. 도철이가 여자한테 뭘 가르치고 있네.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아이고, 저 여자 얼굴이 정말 달덩이 같구만. 남정네들이 수군거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철아, 그 처녀는 진짜 누구냐? 혹시 몰래 장가든 거 아니냐? 도철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관상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관상을 왜 가슴 보면서 가르쳐? 도철이 너 수상하다. 월화가 도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네요. 좀 부끄러운데
아따, 마을 사람들이 원래 남의 일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소. 신경 쓰지 마시오. 그때 안악중과부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도철아, 우리도 관상 좀 봐주라. 그 예쁜 처녀만 보지 말고 내 가슴도 한번 봐달라니까. 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을이 다 뒤집어지겠구만. 월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점점 얼굴이 빨개졌지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궁에서는 월하가 무심코 중얼거리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자 도철은 월하를 바라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어허,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월하의 배려심 깊은 모습과 교양 있는 말투를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전은 정말 특별한 분이오. 관상으로 봐도 범상치 않고 요리 솜씨며 글씨며 도대체 어떤 집안 규수이실까? 월하도 도철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감동하고 있었지요. 이런 진심 어린 사람은 정말 처음이네. 지위나 권력에 관심 없이 그냥 나 자체를 보는 사람. 도철님, 관상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따, 소저께서 인정해 주시니 기분이 좋구만. 그런데 혹시 저녁에 뭘 해드리면 좋겠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월하는 목욕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더워서 목욕 좀 하고 올게요. 아, 그러시오.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런데 한참 후에도 월하가 돌아오지 않자 도철이 걱정되어 우물가 쪽을 보러 갔지요. 그런데 실수로 월하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월하의 하얀 살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이쿠, 도철의 거시기가 봄의 꽃이 피듯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또 말을 안 듣네. 그때 월하가 도철을 발견했지요. 어머, 누구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그만 실수로. 도철이 급히 눈을 가리며 뒤돌아서려 했는데 발을 헛디뎌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매, 사람 살려. 월하가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이미 다 봤으면서 이제 와서 수줍어하기는. 어서 나오세요. 정말 미안하오. 나는 그저 관상만 봤을 뿐이고. 아, 그게 아니라. 관상이요? 그럼 제 몸 관상은 어때요? 월하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도철이 더 당황했지요. 그런 거는. 두부 모서리 건드렸다고 두부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니 겁먹지 마요. 월하의 대담한 말에 도철이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처녀가 정말 보통 처녀가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월하가 옷을 입고 나서 도철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지요. 괜찮아요. 어차피 곧 만날 사이라면서요? 곧 만날 사이라니? 아까 관상 보더니 이번 달 안에 좋은 분 만난다고 했잖아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좋은 분이 설마 나라는 거라고 말하는 거요? 여자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관상을 본다고. 월하도 도철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상해. 왜 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내가 공주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허, 이 기분이 뭘까? 혹시 이게 사랑인가?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서로에게 느끼고 있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철과 월하가 달콤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어허, 저 소리가 뭐야? 도철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관군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이상한 여인을 본 적 있느냐? 관군 대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지요. 이상한 여인이라니.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궁에서 실종된 공주마마이시다. 키는 보통이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예쁘다더라. 그 말을 들은 월하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월하가 급히 도철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 같아요. 뭐라고? 소저가 설마? 도철이 월하를 빤히 쳐다보자 월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인일 뿐이에요. 평범한 여인이 왜 이렇게 떨고 그래? 혹시 정말로? 그때 관군들이 도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도 수색하겠다. 어허, 이거 어떻게 하지?
도철이 급히 월화를 뒤주 안에 숨겼습니다. 숨죽이고 계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내 놈이 이 집 주인냐? 도철이 문을 열며 태연한 척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이 집에 수상한 여인이 숨어 있지 않느냐? 수상한 여인이요? 아따, 저는 혼자 사는 총각인데 수상한 여인이라도 좋으니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요. 관군들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향내가 나는군. 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아, 그건 제가, 어제 이웃마을 처녀와 눈이 맞아서 하룻밤 보내서 그렇소. 오호, 그래? 어떤 처녀더냐? 아따, 가슴도 탐스럽고 엉덩이도 시하고 밤일도 끝내주더라고. 관군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지요. 이놈이 보기보다 바람둥이네. 그래, 총각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뒤주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났습니다. 어? 저 소리는 뭐냐?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아, 그건 요즘 쥐가 말썽이요. 쥐치고는 소리가 크네. 관군들이 의심스러워하며 뒤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자. 도철이 급히 막아섰지요. 아니, 그럴 것 없습니다. 정말 쥐뿐이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관군이 뒤주 뚜껑에 손을 대려는 순간 도철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 맞다. 어제 그 처녀가 속옷을 두고 갔네. 도철이 월화의 속옷을 꺼내 보이자 관군들이 환호했지요. 오, 정말 처녀의 속옷이 있네. 이거 보니까 정말 여자가 있었구나. 어허, 이 색시 속옷이 참 고급스럽네. 관군들이 만족스러워하며 나가려 할 때 대장이 한마디 더 했지요. 그래도 혹시 수상한 여인 보면 즉시 신고해라. 알겠습니다. 관군들이 떠나고 나서야 도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월화를 귀주에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어허, 이제 괜찮소. 월화, 이제 솔직히 말해주시오. 당신 정체가 뭐여? 월화가 피하려 했지만 도철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그런 왕실 서체를 쓰고 궁중 요리를 하고 관군들이 찾아다니는 거요? 그냥 좋은 집안에서 자란 것뿐이에요. 좋은 집안? 그럼 외강에 떠내려가고 있었소? 평범한 여인이 왜? 도철의 계속되는 질문에 월화가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소? 혹시 정말로? 그만해요. 너무 캐묻지 마세요. 월화는 마음속으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지만 내가 공주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신분이 드러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속일 수는 없어.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그때 월화가 옷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속치마가 떨어졌습니다. 도철이 그것을 주워주려다가 깜짝 놀랐지요. 어허, 이것은 속옷 안쪽에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봉황 문양이 수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양은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봉황 문양이야. 월화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것은 설마 당신이 정말로 공주마마? 도철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월화가 급히 막았지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얻은 거예요. 우연히? 이런 귀한 물건을 우연히 얻는다고? 도철이 월화를 빤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설마 공주마마는 아니겠지? 설마 내가 지금까지 공주마마와 한 방에서 자고 그랬을라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잘못하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 판인데 뭘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월화가 도철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네, 그러니 제발. 그때 도철이 말없이 월화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요. 어허, 이 눈빛을 보니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제발 믿어주세요. 도철이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소, 일단은 믿어보겠소.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같소. 관군들이 계속 찾아다닐 테니. 월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철이 월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주든 뭐든 내가 지켜야겠소. 당신을 절대 잃을 수 없소. 도철의 진심 어린 다짐을 본 월화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좋아요. 이제 정말 다 말씀드릴게요. 월화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의 공주입니다. 뭐라고? 정말로 공주요? 도철이 기절할 뻔하며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진정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월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간신들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아바마마마저 속아서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궁을 탈취했지만 자객들에게 쫓겨서 강에 떨어진 거예요. 도철이 월화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따, 그런 잡것 같은 놈들이 공주마마를 어떻게 감히...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그때 도철이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렸지요. 아, 그런데... 어허, 이거 큰일인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공주마마와 한 방에서 자고 그리고 목욕하시는 것도 보고 그런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요? 월화도 얼굴이 빨개지며 중얼거렸지요. 어차피 마음에 든 사람이니까. 마음에 든다고 하셨소. 정말로? 아, 그게 아니라 월화가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내 목이 곧 달아나겠구만. 안전해지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책임이라니. 혹시 그 말은... 밤마다 꿈에서만 아가씨랑 변홍사 짓지 말고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고백이나 하시지. 월화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도철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허, 공주마마가 어디서 그런 야한 말을 하시오? 아, 제가 왜 이런 말을. 부끄러워. 월화가 표주박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만드니까. 나요? 내가 뭘 했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가슴 관상이며 뭐며 온갖 것이 같은 소리만 하셨잖아요. 도철이 억울해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관상술이었다니까. 아가씨 가슴 관상이 좋다고 한 것도 순전히 학술적인... 그게 다른 뜻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이요. 아따, 내가 그런 놈으로 보이시오? 그런데 월화가 도철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푸아,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순진하다니. 그래서 더 좋아요. 궁에서는 이런 순수한 사람 만날 수 없었거든요. 도철이 월화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요? 글쎄요, 어떨까요? 아이고 매, 이 공주님이 정말 내 심장을 왜 이렇게 두근거리게 하시는 거야. 그때 갑자기 담장이 우드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자객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찾았다! 공주를 내놓아라! 어허, 내 놈들은 누구냐? 도철이 월화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자객 두목이 칼을 빼들며 위협했지요.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우리는 공주만 데려갈 뿐이다! 아따, 개뿔. 내가 살아있는 한 공주마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다. 월화가 도철 뒤에서 떨며 속삭였습니다. 도철님, 위험해요. 도망가세요. 무슨 소리여? 이미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내가 지켜야지. 내가 죽더라도 공주마마는 보호하겠소. 그때 자객 두목이 칼끝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 다 죽을 운명이야! 공주마마,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도망가시오. 아니에요. 죽어야 한다면 함께 죽어요. 어허, 이럴 때 그런 소리를. 자객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도철의 관상 실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지요. 어라, 저 자객 두목 관상을 보니 오늘 오후에 큰 변화가 있을 상인데. 무슨 변화? 글쎄, 아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올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는 뭐야? 자객들도 당황하며 창밖을 내다봤지요. 아따, 내 관상이 또 맞았구만. 도철이 기뻐하며 월화를 꼭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뭔가 희망이 보여. 두두두둑, 두두두둑.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진짜 왕실 호위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마마, 저희가 늦었습니다. 호위무사 대장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지요. 자객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라? 이놈들은 또 누구야? 왕실 호위무사다. 도망쳐.
아이고 매, 이제 와서 도망가려고? 늦었다, 이놈들아. 잠시 뒤 호위무사들이 자객들을 모두 제압하고 나서 대장이 월화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주마마, 간신들의 음모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이죠? 조정에서 호조판서와 삼정승이 짜고 공주마마를 제거하려 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도철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요. 어이쿠, 그놈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나서서 간신들을 모두 숙청하셨어요. 월화가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아바마마께서 진실을 아셨군요. 호위무사 대장이 도철을 보며 말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옵니까?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 관상가예요. 관상가라고요? 그럼 이분이 공주마마를 구해드린 분이군요. 도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냥 관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이요. 관상이 좋아서라니 참 특이하시네. 호위무사 대장이 웃으며 말하는 순간 또 다른 호위무사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임금님께서 직접 오고 계십니다. 공주마마를 직접 데려가겠다고 하시며 행차하고 계십니다. 월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도철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임금님을 직접 뵙는다는 말이요?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요. 아바마마께서는 좋은 분이세요. 곧 임금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도철은 너무 놀라서 바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거라. 짐의 딸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어서 얼굴을 보자. 관상이 좋아서 공주를 구했다고? 재미있구나. 어떤 관상이었기에? 공주마마 관상을 보니 천하제일 귀상이라서 절대 죽으면 안 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하하, 참 재미있는 놈이구나. 임금이 도철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충성심과 용기에 크게 감동하였다. 무엇을 원하느냐? 도철이 월화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지요. 저는 그냥 공주마마가 행복하시면 되었사옵니다. 어허, 정말 순수한 놈이로구나. 임금이 크게 웃으며 도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그대를 왕실 전속 관상가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이 한영신의 큰 집도 아사하겠다. 휴, 이제 관상으로 굶을 일은 없겠구나. 그때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나, 도철이가 벼락 출세했네. 왕실 관상가라니 대단하다. 이제 우리도 관상 봐달라고 하면 돈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철이 손을 흔들며 웃었지요.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공짜로 봐드릴게요. 아바마마, 도철 관상가님을 지아비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소녀의 간청을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공주가 원한다면 짐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주마마와 제가 어떻게? 신분이 너무 다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대를 공주의 부마로 임명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도철이가 부마님이 됐다! 어머나,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한 달 후 도철과 월화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고 첫날 밤을 맞이한 그날 밤 도철이 월화에게 속삭였지요. 공주마마 정말 꿈 같소.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혹시 첫날 밤이 무섭지 않소? 월화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뭘 무서워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속궁합이 딱 맞는다고. 어허, 공주마님이 어디서 그런 야한 말을. 당신이 가르쳐준 관상술이잖아요.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그럼 보찜 풀기 전에 주인 집 허락부터 받는 게 순서인데. 오늘 밤엔 당신께 허락해드릴게요. 그러니 마음 놓고 보찜을 풀어보세요. 대신 실망시키면 안 돼요. 월화의 대담한 말에 도철의 거시기가 장승 옆 솥대처럼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관상가 도철은 한순간의 용기와 정확한 관상술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월화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더욱 현명한 공주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식자우환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도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관상술이라는 지식이 오히려 큰 복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때로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도철처럼 운명이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관상술이 있으신가요? 으악, 또 떨어졌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옛날 조선 후기 한양북촌에는 낙방만 20년째 하는 괴상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름하여 김부룬이라고 했지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과거도 못 붙은 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부르나, 이번에도 떨어졌다면서?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답안은 잘 썼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박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겼다는 거냐? 시험 보는 도중에 갑자기 지붕에서 고양이가 떨어져서 제 답안지 위에 똥을 쌌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부룬이는 정말 기가 막힌 인물이었습니다. 머리는 비상하고 글씨도 잘 쓰고 사서삼경을 모두 외울 정도로 학식이 깊은데 시험만 보면 꼭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떨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시험지에 먹물을 쏟고 어떤 때는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어떤 때는 시험 도중에 코피가 터져서 답안지가 엉망이 되고 어떤 때는 벌에 쏘여서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놈의 팔자가 왜 이리 꼬였을까? 혹시 우리 집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나? 어머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똑똑한 아들인데 이상하게 시험에서만 운이 없으니 말이지요. 부르나, 무당이라도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미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날도 부룬이는 한숨을 푹푹 쉬며 성균관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다 관리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신만 이렇게 낙방을 거듭하니 기가 막혔지요. 김선비, 이번에도 떨어졌다면서? 하하! 아이고, 불쌍해라. 20년째 과거 못 붙으면 어쩌려고? 길에서 만난 동네 친구들의 빈정거림에 부룬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언젠가는 정승까지 되어서 너희들을 다 놀라게 해주겠다. 속으로 이를 갈며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보시게, 선비. 네?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빛 같은 눈이었지요. 선비님, 혹시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할머니가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호. 그럴 줄 알았지. 선비님께는 아주 특별한 것이 붙어 있거든요. 특별한 것이요? 혹시 애군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주 예쁜 도깨비가 따라다니고 있다네. 그런데 이 도깨비가 아주 특이한 녀석이거든. 부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요? 설마 그놈이 제 시험을 방해하는 건가요? 그럼 용한 점쟁이한테 굿이라도 해야 하는가? 오히려 그 반대지. 이 도깨비는 선비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선비님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는 걸 질투하는 거요. 질투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치 사랑에 빠진 처녀처럼 질투를 하는 거지요. 선비님이 시험 공부에만 매달리니까 나보다 책이 더 중요하구나 하면서 화를 내는 거요. 부룬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그 도깨비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낙방만 한 거란 말입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 도깨비와 친해지면 오히려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덩어리 도깨비거든. 어떻게 친해지죠? 보이지도 않는데.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은방울을 꺼냈습니다. 방울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 방울을 흔들면 도깨비가 나타날 거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절대로 도깨비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안 되지. 보는 순간 도깨비는 영원히 사라져. 그리고 선비님에게는 평생 부름만 따라다니게 될 거요. 부룬이는 방울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거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불운이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든 은방울만이 이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자. 집에 돌아온 불운이는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은방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도깨비가 나타날까? 조심스럽게 방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방 안이 푸른빛으로 물들었지요. 누구야? 누가 나를 불렀어? 갑자기 방 안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맑고 예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은방울을 굴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저는 김불운이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나를 불렀구나.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복덩이야. 너를 20년 동안 지켜봤어. 복덩이요? 20년 동안이요? 응.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거든. 10살 때 너가 서당에서 글 읽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불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 너를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그런데 넌 맨날 책만 읽고 시험 생각만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복덩이의 목소리가 조금 삐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방해하신 거군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특히 그 무슨 과거 시험이라는 거. 정말 미워 죽겠더라. 복덩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친해져. 그럼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줄게. 어떤 복이요? 우선 내일 아침에 종로 큰 시장에 가봐. 그리고 빨간 댕기를 한 아가씨를 찾아. 그 아가씨 옆에 파란 치마를 입은 계집종도 함께 있을 거야. 빨간 댕기요? 그 아가씨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줘. 그럼 큰 인연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복덩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 아가씨와 친해져도 좋지만 나를 잊으면 안 돼. 나는 너만 사랑하거든. 불운이는 복덩이의 귀여운 질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복덩이.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정말이야? 약속해. 약속해요. 다음 날 아침 불운이는 복덩이의 말대로 종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빨간 댕기를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지요. 그 아가씨는 비단 가게 앞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었는데 파란 치마를 입은 계집종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비단은 어떠세요? 글쎄, 아버지 생신 선물로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아가씨가 허리춤에서 비단 주머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아가씨, 이거 떨어뜨셨어요. 불운이가 주머니를 주워서 건네주자 아가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가씨는 연아라는 이름의 대감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를 아는 남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선비님, 혹시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집 머슴들은 글을 모르고 아버지는 바쁘셔서. 연아가 내민 것은 한문으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불운이가 읽어보니 내용이 심상치 않았지요. 아, 이건 궁궐에서 온 편지네요. 조선 최고의 학자를 찾아 큰 상을 내리려 하니 실력 있는 자는 3일 내로 궁궐로 오라. 단, 실력이 부족한 자는 큰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이걸 받고 며칠째 근심이 많으셨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대단한 학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복덩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불운이에게만 들렸지요. 지금이야. 내가 가면 돼. 불운이는 복덩이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실력이 부족하면 큰 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연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오셔서 아버지께 말씀드려보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서 불운이는 연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아의 아버지는 김대감이라는 분이었는데 한양에서 꽤 이름 있는 관리였지요.
그대가 우리 연어가 말한 그 선비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대감이 부르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과거는 붙었는가? 아, 아직은. 하. 과거도 못 붙은 놈이 궁궐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김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르니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때 복덩이가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 늙은이를 놀라게 해주자. 갑자기 부르니의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지요. 대감님, 과거에 붙지 못한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문은 시험 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요. 공자께서도 하기 쉽지 부려겨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르니는 계속해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그리고 주자의 이기론까지 제가 궁궐에 가서 임금님께 올릴 글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김대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말은 제법 하는구나. 그럼 정말 한 편 써보거라. 부르니는 붓을 들었습니다. 복덩이가 계속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신이 내린 듯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실력이 복덩이의 도움을 받아 터져 나왔지요. 대단하다. 이런 실력자가 있었다니. 김대감이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좋다. 그대가 우리 집을 대표해서 궁궐에 가보거라. 이틀 후 부르니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복덩이가 계속 용기를 주었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너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돼. 궁궐에는 조선 팔도에서 온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지요. 저기 보라. 영남의 퇴계 제자라더라. 저분은 기와파의 대가 아닌가? 와, 저 사람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래. 부르니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덩이가 속삭였지요. 쟤들은 다 겉만 번지르르 해. 진짜 실력은 너가 훨씬이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치국 평천하에 대해 논하라였지요. 부르니는 복덩이의 도움을 받아 마치 신이 내린 듯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평소 20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복덩이의 힘과 합쳐져서 놀라운 글이 되었지요. 대단하다. 이런 글은 처음 본다. 시험관들이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불은 너를 장원으로 한다. 임금님도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이런 훌륭한 글은 처음 보았다. 너를 종사관으로 임명한다. 부르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관리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부르니는 복덩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복덩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꿈을 이뤘어. 나도 기뻐. 이제 내가 나만 바라봐 줄 거지? 그런데 나는 연어 아가씨와도 친해지고 싶어. 갑자기 정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복덩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너도 좋아하고 연어 아가씨도 좋아하는 거야. 그럼 안 돼. 나만 사랑해야 해. 나는 20년 동안 너만 바라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덩이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복덩아, 진정해.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해.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하지만 연어 아가씨는 나에게 기회를 준 분이잖아. 그분과도 친구가 되고 싶어. 안 될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복덩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나와 혼례식을 하자. 그럼 연하랑도 친하게 지내도 좋아. 결혼식. 어떻게? 오늘 밤 자정에 방울을 흔들어. 그럼 내가 나타날 거야. 하지만 절대 내 얼굴은 보면 안 돼. 보는 순간 나는 영원히 사라져. 부르니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도깨비와 혼례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왜, 싫어? 복덩이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아니야.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나도 여자야. 비록 도깨비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복덩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부르니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어. 혼례식을 올리자. 정말이야? 와, 정말 기뻐. 복덩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에 불운이는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아름다운 향기가 났는데 마치 복숭아꽃 향기 같았지요. 나왔어. 복덩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운이는 약속대로 눈을 감고 있었지요. 이제 내 손을 잡아.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손과 똑같았지요. 우리 이제 부부야. 나는 내 평생 복덩어리가 되어줄게. 그 순간 불운이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복이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지요. 복덩아, 고마워. 나도 너를 소중하게 여길게. 그럼 이제 진짜 첫날 밤을 보내자. 복덩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 응. 하지만 눈은 절대 뜨면 안 돼. 그날 밤 불운이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내와 함께하는 첫날 밤이라니 복덩이는 마치 실제 여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복숭아꽃 향기가 계속 났지요. 어떠니? 나 마음에 들어. 정말 신기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꿈이 아니야. 나는 진짜로 너를 사랑하거든. 다음 날부터 불운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사관으로 출근한 첫날, 임금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지요. 불운아, 내가 혹시 연화 대감의 딸과 혼이 나면 어떻겠느냐?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 실력을 보니 그 정도 가문과 혼이 날 자격이 충분하다. 불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덩이가 이런 것까지 계획했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사합니다, 전하.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대나무 숲에서 복덩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복덩아, 혹시 이것도 내가 한 일이야? 들켰네. 나는 도깨비니까 미래를 조금 볼 수 있어. 연하와 결혼하면 너에게 더 큰 복이 올 거야. 그런데 넌 질투 안 해?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제 나는 내 몸속에 있으니까 영원히 함께 있는 거잖아. 연하는 눈에 보이는 아내고 나는 내 영혼의 동반자야. 정말 특이한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이 불운이를 불렀습니다. 불운이 들었겠지만 임금님께서 내가 우리 연화와 혼인하기를 원하신단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종사관이 되는 걸 보니 실력이 있는 놈이구나. 좋다. 혼인을 허락하겠다. 연하와의 혼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혼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비단 상인이 찾아와서 최고급 비단을 공짜로 주고 갔고 금은보와 상인도 와서 값진 보석들을 선물로 주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네. 왜 이런 일들이? 내가 도와주고 있어. 내 신랑 혼인식은 화려해야지. 복덩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인식 날이 다가오자 연하가 불운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방님, 혹시 비밀이 있으신 건 아니죠? 비밀이요? 요즘 서방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불운이는 고민했습니다. 연하에게 복덩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때 복덩이가 말했습니다. 연하에게 말해줘.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 될 거잖아. 사실은 불운이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복덩이와의 만남, 도깨비와의 결혼,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도움까지 모든 것을 말이지요. 정말이에요? 도깨비가?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하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어요. 서방님 주변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걸요. 화나지 않으세요? 왜 화를 내겠어요? 그 도깨비 덕분에 서방님이 출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도 인연을 맺게 해주셨고요. 연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님. 저는 연하예요. 갑자기 방 안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연하가 나에게도 인사하네. 안녕, 연하야. 우리 잘 지내자. 목소리가 정말 예쁘시네요. 혹시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안 돼. 내 얼굴을 보면 나는 사라져버려. 그럼 손만이라도. 그날 복덩이는 조심스럽게 연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와,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럼
나도 여자거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함께 사는 특이한 가정이 꾸려졌습니다. 혼인식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복덩이가 곳곳에서 도움을 주었거든요. 와, 이런 혼인식은 처음 봐. 신랑 신부 복이 정말 많은가 보네.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식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복숭아꽃 잎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이 복숭아 꽃철도 아닌데.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있을 때 복덩이가 속삭였습니다. 내 축복이야.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혼인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방님, 복덩이님도 함께 계신 거죠? 응, 여기 있어. 복덩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지만 우리 셋이 함께 지내는 건가요? 그럼 나는 브루니의 영혼의 아내고 너는 현실의 아내야. 우리는 자매 같은 거지. 연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이런 가족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연하와 브루니가 부부의 정을 나누는 동안 복덩이는 조용히 축복을 내려주었지요. 복덩이님, 고마워요. 뭘?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 다음 날부터 더욱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니는 종사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복덩이가 미래를 알려주었거든요. 내일 이 판서님이 너를 시험할 거야. 복덩이의 조언 덕분에 브루니는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집에서는 연하가 현명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덩이는 집안에 끊임없는 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연아야, 오늘 시장에 가면 좋은 물건을 쌀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뭘 사면 좋을까요? 쌀집 할머니가 특별한 쌀을 팔 거야. 그 쌀로 밥을 지으면 브루니 몸이 더 건강해질 거야. 정말로 복덩이 말대로였습니다. 연하가 그 쌀을 사서 밥을 지어주니 브루니의 몸이 한층 튼튼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덩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브루나, 나에 대한 중요한 말이 있어. 뭔데? 사실 나는 원래 사람이었어. 뭐라고? 브루니와 연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년 전에 나도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 슬퍼서 도깨비가 된 거야. 복덩이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너와 똑같이 생긴 선비였어. 이름도 김브룬이었지. 그래서 너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거야. 그럼 나는?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의 환생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닮았을 뿐이야.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복덩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와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어. 너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진짜로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복덩아, 그런데 말이야, 이제 나의 한이 풀렸어. 너와 연하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너 떠나려는 거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연하도 말했습니다. 복덩이님,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떠나세요? 고마워, 연하야. 하지만 도깨비는 영원히 한 곳에 머물 수 없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연하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정말이야? 브루니가 기뻐하자 복덩이도 좋아했습니다. 와, 우리 아기가 생기는 거야. 복덩이님도 기뻐하시는군요. 당연하지. 나도 이모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하가 몸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합니다. 부인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기운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복덩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기운이 연하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뭐라고? 나는 도깨비니까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내 기운이 연하와 아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복덩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야 해. 안 돼! 브루니와 연하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어. 하지만 복덩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야? 내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럼 내 기운이 바뀌어서 연하와 아기에게 해를 주지 않을 거야. 그게 가능해? 가능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나는 도깨비의 힘을 모두 잃게 돼. 그리고 내가 인간이 되면 더 이상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그리고 평범한 여자가 되는 거야. 부르니와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아. 우리는 복덩이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복덩이가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인간이 되겠어.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덩이가 방울을 흔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연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덩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복숭아꽃처럼 예쁜 얼굴에 긴 머리카락,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안녕, 부르나. 연하야. 이제 진짜로 만나게 됐네. 부르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된 복덩이는 도깨비일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 보였으니까요. 너 너무 아름다워.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평범한 여자야. 도깨비의 힘은 없어. 정말로 복덩이는 평범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함께 살 수 있겠네. 응, 우리 세 명이서. 복덩이는 연하의 둘째 언니로 행세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멀리서 살다가 온 것이라고 했지요. 몇 달 후 연하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다. 복덩이도 아기를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이모야. 잘 부탁해. 아기는 복덩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복덩이가 안으면 울음을 뚝 그쳤거든요. 신기하네. 복덩이만 보면 저렇게 좋아해. 그럼 나는 특별한 이모니까. 이렇게 해서 4명의 특별한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르니는 계속 승진해서 마침내 정승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덩이의 도깨비 힘은 없어졌지만 그동안 쌓인 실력과 인품으로 스스로 성공한 거였지요. 한편 연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고 복덩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집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더 생겼는데 복덩이는 모든 아이들의 이모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운명이었나 봐. 복덩이가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그때 정말 질투가 많이 났었지? 연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질투했는데. 특히 그 시험 공부가 제일 미웠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완벽해. 20년 동안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 부르니가 복덩이와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붙는 게 꿈이었는데 정작 진짜 꿈은 이런 가족이었구나. 연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그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언니까지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복덩이가 두 사람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2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처음 사랑은 이룰 수 없었지만 진짜 사랑은 이렇게 찾아온 거구나. 우리 세 명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해서 불운한 선비와 사랑 많은 도깨비, 그리고 현명한 아내가 함께 만든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세상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든 조상의 보살핌이든 아니면 정말 도깨비의 장난이든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도움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복덩이 같은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르니처럼 계속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기도해 드릴게요. 달빛이 환한 늦은 밤, 잣도댁 뒷뜰에서 하인이 상의를 벗고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과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몸매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지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한양 도성 근처 어느 마을에 홍미령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얼굴도 고왔지만 마음씨는 더욱 고운 아가씨였지요. 19 꽃다운 나이에 미령은 이웃 고을 사또댁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미령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사또댁 며느리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친정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미령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신랑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과연 사또댁 며느리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령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미령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해 겨울의 끝자락, 아직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이었지요. 하지만 신랑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병이 더욱 깊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인가.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깊어갔습니다. 한편 미령은 날이 밝자마자 신랑의 병구안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도련님, 제발 이 죽이라도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미령의 정성도 하늘을 움직이지는 못했답니다. 혼인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신랑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미령은 19 나이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마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을 얻어 그 이듬달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미령에게 너무도 가혹했지요. 어쩌면 좋으냐? 저 어린 것이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시아버님의 탄식이 마당 끝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묵묵히 시댁에서 과부 생활을 시작했지요. 밤이면 홀로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왔지만 미령의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불고 있었답니다. 아가씨께서는 아직 너무 어리신데 아이고 가여워서 어찌하노. 몰래 눈물을 훔치는 미령을 보며 하녀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미령의 쓸쓸한 날들은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댁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즈물 즈음 되어 보이는 상철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아버님, 새로 들어온 아이는 일을 제법 잘하는 것 같사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며칠을 지켜보시더니 만족스러운 눈빛이었지요. 과연 상철은 남다른 구석이 있었는데 다른 하인들이 둘이서 해야 할 일도 혼자서 거뜬히 해냈답니다. 상철아, 쌀단 자루는 둘이 들어야 하네.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요. 그의 팔뚝은 다부졌고 어깨는 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의 몸가짐이었지요. 마님,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미령의 안부를 물으며 늘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글자까지 아는 듯했는데 가끔 마당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아니, 하인이 글까지 읽을 줄 안단 말이냐? 하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령도 자주 상처를 몰래 지켜보게 되었지요. 땀에 젖은 등줄기로 흐르는 물방울, 일하다 말고 이마에 땀을 훔치는 거친 손길, 더운 날씨에 적셔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구릿빛 피부.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남성미를 뿔뿔 풍겨내는 상처를 볼 때면 미령은 얼른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요. 마님, 새로 들어온 하인이 마님을 자주 훔쳐보나 봅니다. 어느 날 하녀의 말에 미령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크게 나무라면서도 미령의 가슴은 은근히 설레었답니다. 밤마다 홀로 누워있을 때면 상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하지만 미령은 밤마다 뒤척이며 몸을 베베꾸기 일쑤였지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애썼지만 상철과 마주칠 때면 자꾸만 눈길이 부딪혔지요. 마님, 오늘 날씨가 덥사오니 마당에 물이라도 부려드릴까요? 그리하거라. 짧은 대화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령은 점점 더 상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 깊어가면서 미령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미령은 이 위험한 감정을 애써 감추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령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거두러 나왔다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상철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마님, 상철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더운 날씨 탓에 상철은 저고리를 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죄송하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이다. 상철이 얼른 저고리를 챙겨 입으려 하자 미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다. 더운데 그래야거라. 황급히 발걸음을 돌리는 미령의 귓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령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리 더운 날씨에 어찌 잠이 오겠는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문을 열어두었지만 사실 미령의 가슴 속 더위는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여름은 깊어져 갔고 미령의 마음속에도 감당하기 힘든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덥고 답답할 수가. 미령은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울렁거림 때문인지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잠시 뒤뜰에 나가 바람이나 쐬어야겠구나. 미령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핀 야생화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철썩, 철썩. 뒤뜰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령은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누군가 물을 끼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에 누가?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기던 미령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건 상철이었지요. 더위를 식히려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미령은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지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상철의 넓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도 날 참 괴롭히시는구나. 어쩜 저리도 완벽할 수가. 미령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는데 마치 물레방아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상철의 단단한 팔뚝, 넓은 가슴, 구릿빛 피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 해도 발에 풀칠이 된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상철이 물을 한 번 더 끼얹자 미령의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도 쉬기 힘드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미령의 볼이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상철이 미령이 숨어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짝 놀란 미령은 그만 기둥을 짚은 손에 힘이 풀려 발을 헛디뎠지요. 아이고. 놀란 상철이 달려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젖은 상체에서 반짝였지요. 마님께서 어찌 여기 계셨습니까? 상철은 얼른 한쪽에 걸쳐둔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여미려는 순간 미령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멎은 듯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령은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지요.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그 순간 미령의 손이 상철의 손에 닿았는데 뜨거웠습니다. 한여름 밤인데도 더운 줄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일었지요. 마님. 손을 잡은 채로 둘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미령의 심장은 귀뚜라미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난 괜찮다. 겨우 이 말을 한 미령은 황급히 손을 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비친 상철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죄송하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이다. 상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령은 대답도 못한 채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문을 닫자마자 미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상철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고 눈앞에는 달빛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미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다른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상철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령은 담장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햇빛 아래 상철이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어머나, 이를 어쩔꼬. 내 심장이 또 왜 이러는고.
땀에 젖어 도끼질을 하는 상철의 모습에 미령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는데 아이고, 마님. 거기서 뭘 보고 계시옵니까? 갑자기 들린 하녀의 목소리에 미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니다. 마당에 핀 꽃이 예뻐서 보고 있었단다. 꽃이요? 저기 나무패는 상철이가 꽃이란 말씀이십니까? 하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미령은 더욱 당황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령은 가능한 상철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지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령은 문득 방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였지요. 누구신가요?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방문이 살며시 열렸지요. 미령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상철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지요.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어서 나가거라라. 하지만 상철은 비틀거리며 미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전 마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미령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달빛이 흘러들어와 상철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마님,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령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슴속 깊이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으련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미령은 홀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치 꿈이라도 꾼 것만 같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꿈이었을까? 하지만 베개 속에 남아있는 그의 채취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미령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에서 마주친 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의 태도에 미령은 더욱 당황스러웠답니다.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 미령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상철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란 말인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던 그의 모습, 뜨거웠던 그의 손길, 그리고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밤이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과부의 몸으로 그것도 하인과.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상철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손하기만 한 그의 모습에 미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혹시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며칠이 지나도 상철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지요. 마님, 오늘도 날이 무덥사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받아서 올려드릴까요? 그리하거라. 짧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미령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요. 내가 미쳤구나. 하인과 이런 감정을 품다니. 시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괴로웠는데 과부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아버님의 은혜를 이리 저버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차라리 그날 밤이 꿈이었다면.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상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 달빛 아래 비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고심 끝에 미령은 결심을 했습니다. 상철의 진심을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지요. 저 사람 정말로 나를 사모한다 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술기운에 취해 한 말이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리라. 이튿날 미령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곰국을 끓여볼까 하옵니다. 주방 하녀들은 깜짝 놀랐지요. 사또댁 며느리가 직접 부엌에 들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그러시면 어떡하옵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꼭 끓여보고 싶구나. 미령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곧 상철이 물을 길어 나를 시간 부엌 앞을 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는데 아야! 미령은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령은 살짝 치맛자락을 들추어 발목을 만지며 얼굴을 찌푸렸지요. 발을 살짝 삐었나 보구나.
제가 부축해드렸습니다. 상철이 다가와 조심스레 미령의 팔을 잡았는데 둘의 체온이 다시 한번 섞이는 순간이었지요. 미령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하지만 미령의 기대와는 달리 상철은 여전히 공손한 태도였는데 미령을 안전하게 방까지 모신 후 곧바로 물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미령은 여러 번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빨래터에서, 때로는 장독대 앞에서. 하지만 상철은 늘 한결같이 신중하기만 했지요. 이상하구나. 정말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느 날은 일부러 책을 떨어뜨려 상철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상철아, 저 책장 위에 책을 좀 꺼내다 주겠느냐? 네, 마님. 키가 큰 상철이 책을 꺼내려 손을 뻗는 순간 미령은 일부러 그의 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냉정하기만 했던 상철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여기 책이 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상철의 반응을 확인하자 미령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며칠이 지날수록 미령은 상철의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살짝 붉어지는 귓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미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이제는 알 것도 같구나. 미령은 상철의 마음도 자신과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여름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당에 널어둔 비단들은 어쩌지? 미령은 급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지요. 마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두어 놓겠습니다. 상철도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천둥이 쾅 하고 울리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이리 오시지요.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고 장독대 처마 밑으로 이끌었는데 순식간에 온 세상이 빗줄기에 휩싸였지요. 이런,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처마 밑에 선둘은 온통 비에 젖어 있었지요. 빗물이 미령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상철의 저고리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괜찮다 나는. 미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천둥이 울렸습니다. 놀란 미령이 자기도 모르게 상철에게 안겼지요. 마님. 좁은 처마 밑에서 둘은 너무나 가까이 서 있었는데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는 그보다 더 크게 들렸지요. 그날 밤 기억하고 있지? 미령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상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지요. 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 척했어? 감히 마님을 사모하는 제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인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대를 내 마음에 두고 있어.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폭풍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고요해져 있었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마. 미령의 속삭임에 상철은 그녀를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대로 계시면 몸살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창고로 가시지요. 미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빗속을 뚫고 창고로 달려갔지요.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간간히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서로의 얼굴이 비쳤는데 둘의 옷은 온통 비에 젖어 있었지요. 마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철아, 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창고 안을 비추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답니다.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둘의 뜨거운 마음을 가려주었지요. 그렇게 폭풍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이 찾아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 낮에는 주인과 하인으로 밤이면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로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달빛 고운 밤이었습니다. 미령은 담장 밖 오솔길에서 상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이제 막 나왔단다. 둘은 오솔길을 거닐었습니다. 때마침 부는 바람에 미령의 치맛자락이 살랑거렸지요. 마님, 사실 마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령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마님을 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10여 년 전 마님의 친정에서 일하던 어린 머슴을 기억하십니까?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혹시 그 철이가 너였더냐? 네, 마님께서 기억해 주시다니. 장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령도 그제야 기억이 났지요. 10살 때쯤 친정에서 일하던 또래의 머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님과 함께 매일 마당 끝 당산나무 아래에서 책을 함께 읽곤 했지요. 맞구나. 내가 그 철이었구나. 미령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미령은 글 읽기를 좋아하는 10살 소녀였고 철이는 이상하게도 머슴이었는데도 글을 알고 있었던 머슴 아이였지요. 마님께서 시집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마님을 다시 뵙겠다고. 그래서 이곳까지 온 것이더냐? 네, 매일이 마님을 그리워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계신 이곳에 일부러 들어왔지요. 달빛 아래 상철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마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령은 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그때 갑자기 내가 사라져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따스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령의 마음속에서는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였지요. 마님, 이 꽃잎 보셨습니까? 장철은 일부러 미령의 손에 쪽지를 숨겨 꽃잎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 밤 달이 밝사옵니다. 그것은 둘만의 은밀한 약속이었지요. 미령은 가슴 한켠에 쪽지를 품고 해가 저물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사또댁의 하인들 눈은 밝기 마련이었지요. 아니, 요즘 마님께서 달라지신 것 같지 않소? 그러게나 말이오. 얼굴에 홍조가 돌고 자주 웃으시는 것이 상철이도 좀 이상하단 말이오. 마님 주변을 자주 맴도는 것이 부엌에서 시작된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갈 때였지요. 마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어느 날 밤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오히려 상철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와 함께 할 것이야. 하지만 마님, 소문이 나면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야. 달빛 아래 미령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상철은 그런 미령의 모습에 가슴이 떨렸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큰 하녀가 미령을 찾아왔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요즘 마님과 상철이에 대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미령의 손이 살짝 떨렸는데 목소리는 의연했지요. 그게 무슨 소문이란 말이냐? 마님, 부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사또 어르신께 들리기라도 하면. 큰 하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령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마음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미령은 더욱 간절하게 상철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느냐? 마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커져가는 소문은 결국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냐?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하인놈이 눈이 맞았다고? 사또의 진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그 상철이란 놈을 불러들이거라! 사또의 호통 소리에 하인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사또의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님, 큰일 나셨습니다. 급히 들어온 하인이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더냐? 상철이의 방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보아하니 한양에서 온 것 같사옵니다. 사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편지 속 필체가 범상치 않았지요. 이것이... 사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양의 이판서가 보낸 편지였지요. 대감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 편지는 분명 이판서의 것이로다. 내가 젊은 시절 이판서와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필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사또는 곧바로 상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물건들이 나왔지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책들과 글들, 양반가의 도장이 찍힌 편지들. 이것은 사서삼경의 주석이고 이것은 역대 책문의 모음집이 아니냐. 한 장 한 장에 빼곡한 주석이 달려있구나. 사또는 상철의 글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깊이 있는 해설과 뛰어난 필체의 감탄이 절로 나왔지요. 내 보기에 이는 단순한 하인의 글씨가 아니로다. 어서 상철을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상철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 정체가 무엇이었냐?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 이제야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판서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은 후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매일 밤 몰래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필 우리 집에 하인 노릇을 한 것이냐? 대감의 학식과 덕망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은밀히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매일 밤 대감의 서재 창 밖에서 강론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했사옵니다.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밤마다 들리던 책 읽는 소리가 떠올랐지요. 그래, 서재 밖에서 들리던 글 읽는 소리가 내 것이었느냐? 네, 송구하옵니다. 허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마님과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사옵니다. 친정에서부터. 상철은 미령과의 과거 인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또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방금 내가 쓴 글을 보았다. 내 필체와 학식이 보통이 아니구나. 과분한 말씀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번 내 물음에 답해보거라. 사또는 상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서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 나라의 정사까지 다방면에 대해 물었는데 상철의 답변 하나하나에 사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훌륭하도다. 네, 답변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구나. 그렇게 사또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사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당에 비치는 달빛처럼 서늘했던 그의 안색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리 와 앉거라. 사또가 상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너의 포부를 들려다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소인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관리가 되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사또의 눈빛이 상철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미령마님과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비록 주제 넘은 욕심이란 걸 잘 알고 있사오나 내 앞날이 창창하고 학식도 뛰어나거늘 어찌하여 굳이 과부인 며느리를 품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사옵니다. 상철의 진심 어린 대답에 사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 늘 가슴 아팠다. 그런데 내가 이리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주니? 사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상철에게 예법을 갖추어 절을 올리라 했지요. 네, 이제부터 너를 양자로 삼고자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상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감히 내 학식과 인품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이 판서의 자제라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느냐? 사또의 눈에는 따뜻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령아, 어서 이리